자, 질병에 걸리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음, 재료가 되는 물질을 약물이라고 하고, 약물을 투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약재라고 한다. 자, 약물 가공한 거. 투여하는 형태는 복용 내지는 주사. 약재의 대표적 유형에는 경구 투여형 정제제, 경구 투여형 액체제, 주사형 액체제 등이 있다. 약재의 유형이란 말은 종류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정제제라는 게 어휘가 있네.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둥글 넓적한 원판이나 원뿔 모양으로 만든 약재. 뭐 타이레놀 같은 거겠고, 경구는 입으로 넣는, 경구는 투여 먹는 액체, 활명수 같은 거 소화제 먹을 때, 그리고 바카스 뭐 이런 것들, 약물은 아니겠지만 주사용 액체.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약재는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인 활성 성분으로만 구성되지는 않고, 자, 활성 성분의 뜻,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이 바로 활성 성분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 약물과 혼합하는 첨가제인 불활성 성분, 첨가제입니다. 불활성 성분은 다 모르는 어휘 다 확인됐어요. 자, 경구 투여형 정제제는 자, 이거 순서대로 나갈 건가 봐. 세 가지가 나중에 경구 투여형 액체 정제제는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을 혼합하여 압축한 알갱이 형태로 약재니까 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약물의 쓴맛을 감추어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당류 등을 포,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약물 경 여기 복용의 편의성을 위해 포함되는 당류 같은 게 불활성 성분이겠죠. 경구 투여형 액체제는 약물이 복용 가능한 용매에 녹아 있는 형태로 이번엔 액체제 차이점 시험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용매 가봅시다. 약물을 어떻게 됐지? 약물을 녹이는 용매인 정제수와 복용의 편의를 위한 감미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얘는 혼합하여 압축한 알갱이 형태. 이 둘이 합축됐고요. 얘는 약물이 용매에 녹아 있는 형태. 녹아 있는 형태. 약물을 녹이는 용매인 정제수 그리고 복용표현 감미료 등이 포함합니다. 자, 주사형 액체제는 약물이 무균 상태의 용매에 녹여 있는 상태로 얘는 아까 복용 가능한 용매, 무균 상태의 용매 차이죠? 얘도 녹아 있는 상태인데 무균 상태 얘는 복용 가능한 용매. 용매인 생리식염수와 아까 용매는 정제수였죠? 얘는 생리식염수입니다. 항균 효과를 위한 항균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자, 포함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약물은 농도 구배를 원동력으로 삼아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면서 체내에서 확산된다. 농도 구배는 뭐냐? 두 지점의 농도 차이? 농도 구배, 농도 차이라고 합시다. 원동력 삼아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면서 체내에 확산된다. 더 가보죠. 약물의 체내 확산 속도는 자, 체내 확산되는 과정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면서 확산. 체내 확산 속도는 농도 구배가 크거나 그 차이가 크거나 물질의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확산 계수가 클수록 더 빠르다. 동일한 약물을 액체제와 정제제로 만들었을 경우 액체제는 이미 용해된 상태이며 약물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정제제보다 확산 계수가 더 크다.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체내 확산 속도 정리해 볼까요? 이것도 살짝 뭐가 클수록 자, 확산 속도가 크다. 어떨 때 농도 구배가 크다. 또는 확산 계수가 클 때. 확산 계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럴 때 확산 계수는 어떨 때 크다? 여기 나오지만 자, 용해됐을 때,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을 때, 용해된 상태이거나 표면적이 넓을 때 확산 계수가 크다. 자, 용해된 상태니까 액체 상태일 때, 그리고 표면적이 넓을 때, 그럴 때 확산 속도가 크다. 됐죠? 그래서 알약 같은 것보단 액체, 액체제가 더 확산 계수가 크다는 거예요. 체내에 투여된 약물은 흡수, 분포, 제거 단계를 거치면서 이동한다. 약물이 이동한다는 건데, 자, 요 순서가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친절하게도 흡수 단계, 여기 분포 단계, 여기 제거 단계 가보죠. 이동 단계입니다, 이젠. 세 가지. 자, 흡수 단계는 말 그대로 흡수. 체내에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단계. 그걸 흡수라고 하는 거예요. 혈액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생체 이용률. 음, 자, 얘를 생체 이용률인데 어떻게 계산하니? 계산률 안 나오나? 자, 약물을 정맥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정맥주사는 투여된 약물 모두가 혈액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항상 1이다. 자, 정맥주사 생체 이용률 항상 1. 도달하는 비율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정맥에 주사하는 뭐 예를 들어서 주사형 액체제라면 정맥 주사라면 생체 이용률은 1인 거고요. 하지만 경구로 입으로 투여하는 약물은 소화기관 등에서
약물 일부가 제거되는 초의 통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토의 통과 효과, 소화기관 등에 의해 약물 일부가 제거되는 생체 용률은 항상 1보다 작다. 그래서 정맥 주사와 경구로 투여하는 약물은 항상 1보다 작다. 예를 들어 약물 100mg을 경구 투여하는데 생체용률이 0.3이라면 약물 혈액에는 약물 30mg이 도달하는 것이다. 약물 생체용률 됐죠? 계산식 투여량 분의 혈액 도달량. 이게 생체 이용량. 자, 분포 이동은 됐고, 자, 분포는 약물이 혈액을 통해 체내 여러 조직에 분포하는 단계, 퍼지는 단계네요. 자, 두 번째 단계, 이런 단계.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은 세포막을 통과하기 쉬워 체내에 넓게 분포한다. 자, 세포막 통과가 쉬울수록 넓게 분포. 통과가 일어날수록 분포하는 넓이가 커진다. 네, 세포막은 어떨 때 잘 통과된다? 분자량이 적을 것, 약제의. 그 다음에 지용성일 것. 지용성의 뜻이 뭐라 그러죠? 뭐에 녹는 거야? 기름에 잘 녹는 성질, 물에는 잘 안 녹습니다. 자, 분포 용적은 약물이 체내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 이번엔 아까 생체 이용률 있었고요, 용어.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용어는. 잠시만. 이번엔 분포 용적.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을 혈장에 약물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혈액에 있는 약물의 양을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약물. 자, 요거를 요렇게 내야죠. 요 이걸로 이걸 나눈 겁니다. 자, 분포 용적 계산은 어떻게 되니? 혈장 약물 농도 분해 농도분의 도달량, 혈액 도달량으로 계산하고요. 혈장 약물 농도는 아마도 혈장의 양 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약물의 양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봅시다. 혈액에 도달한 약물이 30mg이고 혈장 약물 농도가 리터당 5mg이라면 약물은 체내에서 6리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 1리터 5mg으로 30mg이니까 얘는 없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얘는 그러면 1분의 30
미리그램 없어지고 1분의 1리터. 아이 계산 복잡해. 계산할 줄 알겠지 이 정도는? 혈장濃도 5mg으로 얘를 나누는 겁니다. 6이죠. 6리터. 이렇게 분수식으로 쓰는 것보다 이것도 낫겠네. 혈액 도달량은 잠깐 기다려봐. 혈액 도달량으로 나누기 혈장 약물 농도. 그러면 뭘로 나타난다? 리터로 나타난다. 리터. 단위 리터. 제거 단계는 약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단계. 약물이 신체에서 제거되는 속도인 청소율이 높으면 약물이 제거되는 속도가 빠르다. 자, 청소율을 뭐라 부른다? 요거. 약물 제거 속도가 빠르고 청소율은 단위 시간당 약물이 제거되는 혈장의 부피로 나타낸다. 약물의 적절량이나 투여 간격을 결정할 때 생체 이용률, 분포 용적, 청소율 이 세 가지를 고려한대요. 자, 다시 가보죠. 자, 청소율이 높으면 약물 제거 속도가 높아진다. 잠깐만. 자, 청소율은 단위 시간당 약물이 제거되는 혈장의 부피. 청소율은 단위 시간, 시간이든 분이든 초든 단위 시간당 약물 제거되는 혈장의 부피.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일부러 씁니다. 실전은 이렇게 안 해요. 혈액까지 도달한 약물 중 일부는 간, 장 등 신체 여러 조직에서 대사되어 약효를 더 강하게 되는. 대사는 여기 뭐라고 나오죠? 화학적으로 변형되는 과정 중에 소화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잖아요. 혹은 그 영양분을 세포가 자기의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먹고 이용하고 배출하게 되죠. 먹으면 우린 똥을 싸잖아. 이것도 크게 보면 대사 과정이에요. 자, 대사돼요. 약효를 더 강하게 나타내는 활성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혈액까지 약물이 도달했죠. 그게 전부 다 활성 형태로 변하지 않습니다. 약물 중에 일부가 활성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들어야지 일부는 활성 형태로. 이들은 다시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낸다. 신기하죠? 자, 일단 약이 여기 아까 봤지만 흡수 단계 혈액에 도달합니다. 흡수된 그래서 혈액까지 도달됐는데 거기서 신체 조직을 통해 대사가 돼서 활성 형태로 변하고요.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활성 형태로 변해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변한 형태의 약물이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낸다. 이러한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를 측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약효는 일반적으로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약의 효과는 조직의 약물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가 높을수록 약효는 높다라고 봅니다. 자, 뭘 확인해요? 귀찮네, 이거. 맞네.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 그런데 심장과 같이 체내에 있는 조직은 치료를 직접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쵸? 조직에 얼마나 약물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피부나 뭐 이런 것들은 피부에서 뽑아내면 되는데, 피부를 채취하면 되는데, 어렵지. 왜냐하면 약일장 약물 농도가, 그래서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뭘 측정한다?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한다. 왜냐하면 혈장 약물 농도가 증가하면 목표준 심장에서의 약물 농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예요. 그렇게 본다, 가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가정한다. 그러면 이것이 높은지 안 높은지 어떻게 본다? 혈장 약물 농도가 높으면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를 높다고 봅니다. 한편 약물은 목표 조직에서는 약효를 발휘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데서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약물이 목표 조직 외에 다른 조직에 분포하면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 약효가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조직이 아닌 곳에 아닌 다른 조직에 분포하면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효가 적어진다. 너무 넓은 곳에 분포하면 안 되겠네. 생각해보면. 자, 문제 하나씩 풀어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체내에 투여된 투여되어 혈액에 도달한 약물은 여러 조직에 분포한다. 오케이. 자, 경구로 투여되는 약물은 항상 투여량의 일부만 혈액에 도달한다. 아까 생체 이용률이 항상 1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화기관 같은 데서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농도 구배가 작은 경우, 자, 농도 차이가 작은 경우, 약물은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이동한다. 자, 약물의 이동은 아까 보지만 약물의 이동은 농도 구배를 원동력으로 삼아 그냥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합니다. 농도 구배가 높냐 낮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동 방향에 대해서는. 속도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동하는 방향은 차이가 없습니다. 농도 구배가 높든 낮든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해요. 이게 틀렸어. 자, 4번 선지 일단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기억과 니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이 뭐니? 어디 보이냐? 니은은 활성 형태. 기억은 활성 성분. 성분이 얘는 활성 형태인데 정의를 잘 보세요. 활성 성분은 뭡니까? 꾸며주는 말 보면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입니다. 성분은 약제에 들어서 활성 형태는 뭐예요? 자, 신체 조직, 약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신체 조직의 대사를 통해 대사가 되고 그로 인해 변한 결과물의 상태입니다. 약효를 더 강하게 내요. 활성 형태의 약물이 약효를 더 강하게 냅니다.
자, 기억은 니은 세포막 아니에요. 세포막은 통과되는 양과 그런 게 적지. 크냐 작냐가 좀 결정되긴 하지만 이러든 저러든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왜요? 여기 어때요? 자, 분포 단계에서 세포막을 통과, 이럴수록 통과하기 쉬워져서 넓게 분포한다지. 이러든 저러든 통과합니다. 들렸고요.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억은 통과하고요. 니은도 통과하겠죠. 그죠? 왜냐면 그게 약효를 발휘하려면 분포돼야 되니까 일단. 근데 이미 혈장에 도착해서 조직으로 갔잖아. 신체 조직을 통과해서 분포됐지. 아니, 활성 형태를 변하지. 변화 활성 형태도 목표 조직에 가서 약효를 발휘하겠지. 약효를 발휘할 때 어떻게 돼? 그게 세포막을 통과. 아까 세포막 통과한다라는 게 자, 세포막을 통과하면 넓게 분포한다 그랬어요. 그죠?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면 넓게 분포하지 못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이것이 쓰이려면 기억은 분명하죠. 통과한다. 니은엔 언급은 없습니다. 기억은 불활성 성분을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 이건 맞죠? 아니지. 그건 아니라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은 아예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이것을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건 바로 뭐예요? 이게 그게 약재죠. 약재. 약재가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을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약재의 구성 성분은 하나다. 기억도 약재의 구성 성분입니다. 기억이 구성 성분이에요. 니은은 약재를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보면 안 되겠지. 물론 활성 성분, 약물이 대사돼서 변한 형태니까 뭐 약재를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기억도 약재 구성 성분. 활성 성분인 기억은 아예 얘랑 다른 거. 기억은 통과해. 이런 것들.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간이나 장 등에서 대사를 거친 상태의 결과물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 기억은 아직 약재를 구성하는 상태의 물질인 거죠.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어차피 된 거 4번까지. 목표 조직에서 약과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 기억도 무관한 반응이 이건 이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목표 조직에서 약과 무관한 반응. 잠깐만. 활성 형태는 아까 보면 활성 형태는 약효를 강하게 난다니까 약효를 내는 성분입니다. 내는 형태예요. 약효를 내요. 자, 그러면 활성 성분은 어떠냐? 약물은 목표 조직에는 약효를 발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활성 성분도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니은 무관한 반응 없고요. 기억도 목표 조직에서 무조건 약효를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 기억은 목표 조직이 아닌 데에서 무관한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8번 기억부터 뒤에 들어오면
약효를 충분히 발휘하는 약물 농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때 생체율이 낮을수록 혈액에 도달하는 약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낮은 약물은 생체 이용률이 높은 약물보다 투여량이 많을 것이다. 많아야 되겠지, 당연히. 너무 단순하죠? 자, 3번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율이 높을수록 약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청소율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또 색칠해 놓을까? 약물이 신체에서 제거되는 속도입니다. 약물 제거 속도가 빠르다. 똑같은 말이죠. 짧다. 그 때문에 청소율이 높은 약물은 청소율이 낮은 약물보다 투여 간격을 짧게 가져가야 약효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겠죠. 답은 3번. 이렇게 문제 많아. 자, 보기를 참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은 동일한 치료 목적을 가진 서로 다른 약물 A, B, C로 만든 동일한 치료 목적에 서로 다른 약물 A, B, C로 만든 약제를 투여한 후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했다. 혈장 약물 농도. 이때 투여한 약물량은 모두 12ml. 자, 정제제, 액체제, 생체용을 이렇다는 건 경구용입니다. 얘는 1이라는 건 주사죠. 정맥주사, 정맥주사, 주사제고요. 얘는 둘 다 0이하니까 경구, 액체제. 그 다음 3mm 이렇게 됐어. 생체용량. 가봅시다. A를 보죠. A는 B에 비해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 분자량, 지용성이 높냐 낮냐는 뭐 가지고 따지는 거였습니까? 아까 어디로 갔죠? 잘 정리해놨다. 자, 분자량, 지용성 찾아야 되는데 세포막 통과율 쉬운 거. 분포 넓이가 넓을 때. 분포 넓이는 분포 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혈액 도달량을 혈장 약물 농도로 나누는 거죠. 자, 도달량을 어떻게 되지? 혈액 도달량이 혈장의 약물 농도. 혈장의 약물 농도가 높다라는 건 혈장의 약물 농도가 높다라는 건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요걸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100ml를 경구 투여했는데 생체율이 0.3이면 혈액은 30ml. 계산해야 되겠네. 귀찮네. 혈액 도달량을 계산해 봅시다. 자, 0. 보시죠. 0.25죠? 자, 투여량입니다. 곱하기 4분의 1은 3. 혈액 도달량은
3mm. 됐죠? 여기 쓰자. 자, 75는 몇이니? 4분의 3인가? 그지? 곱하기 12는 3, 9mm. 얘는 12mm 다겠죠. 혈액 도달량. 전부 다. 됐네. 자, 얘로 나누면 됩니다. 3으로. 1이고요. 용적. 얘는 9죠. 그 말은 얘는 용적이 넓습니다. 분포 용적이 큰 건 클수록 지형성이 높고 분자량이 적습니다. 자, 이럴 때 B와 비교했을 때 A가 분포 용적이 작죠.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그쵸? 다시 볼게. 위아래 기억이 안 날 텐지만 분포 넓이가 넓다라는 건 분포 용적이 크다라는 건데요. 분포 용적이 크면 분자량이 적고 지용성이 큽니다. 자, 계산하는 거. 혈액 도달량을 구해야 되는데 혈액 도달량은 여기 지금 생체 이용률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구한 게 이거고 얘를 얘로 나누는 거죠. 그럼 용적이 얘는 1, 용적이 9, 얘는 용적이 그대로지. 아니 2, 6 이렇게 되지. 그래서 B가 큽니다. B가 분포 용적이 커요. 크면 분자량이 적고 해서 답은 2번이 아니라 1번이죠. 여기다 표시됐지. 2번 A는 C와 달리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체내 흡수 단계에서 초회 통과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쵸? 체외 통과 효과가 소화기관 등에 의해서 좀 일부 제거되는 그래서 생체 용률이 1보다 작은 거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C는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12몰에 그럼 생체 이용률이 1이죠. B는 C에 비해 체내에 더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왜? 얘는 분포 용적 계산해 보면 얘는 1, 얘는 9리터, 얘는 6리터. 그래서 얘가 더 분포해. 간은 다와 달리 복용의 편의를 돕는 성분이 포함된 경구 투여형 약제. 당류가 있으니까 경구 투여형 약제. 얘도 경구긴 경구죠. 우리가 나와 다는 모두 활성 성분을 녹이기 위한 불활성 성분이 포함된 약제일 것이다. 자, 활성 성분을 녹이기 위한 불활성 성분이 뭐예요? 정제수와 식리세균수, 용매 얘기하는 거죠. 20번 적절하지 않은 거요. 히스테리시스는 혈장 약물 농도가 최대치에 도달한 시간보다 여기 혈장 약물 농도 보다 목표 조직에서 약효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약물의 약효를 발휘할 목표 조직까지 분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차는 혈장엔 비록
약물이 많이 가득 가장 많은 양이 혈장에 들어갔지만 지만 약효라는 건 목표 조직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분포 때까지 걸린 시간 위 그래프처럼 나타난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약물이 목표 조직 외에 다른 조직에 더 분포한다면 B에서 약효의 최대치는 낮아지게끔 그쵸? 다른 데 있으면 여기 약효가 낮아진다고 기대한 것보다 다른 조직에 분포하면 약효는 목표 조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2번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목표 조직에서 약물 농도가 혈장 약물 농도보다 더 높겠군. 약효란 바로 뭐라 그랬죠? 우리는 혈장 약물 농도가 증가하면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믿고 여기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가 높을수록 약효가 높다고 우리는 보죠. 그죠? 약효라는 건 그거였습니다. 목표 조직에서 약물 농도가 B에서는 목표 조직 약물 농도, A에서의 목표 조직 약물 농도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B 약효가 최대치일 때의 목표 조직 약물 농도랑 혈장의 약물 농도가 최대치일 때의 목표 조직에서 약물 농도는 비교해 보면 약효가 높다는 건 그곳의 약물 농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목표 조직에. 이해되죠? 왜? 여기에 도달했을 때 약효가 어때요? 요만하잖아요. 여기에 도달할 때 혈장 약물 농도는 낮지만 목표 조직에서 약효는 좋죠. 약효가 좋다는 건 그 목표 조직의 내의 약물 농도는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농도가 높을수록 약효가 높다고 했기 때문에 2번 적절. 그지? 그 다음 3번 다른 조건을 적용할 때 같은 약물을 만들었다면 정제제는 액체제보다 A와 B의 간격이 더 넓겠군. 동일한 약인데 액체제로 넣느냐 그 속도를 보시면 어디 있죠? 확산계수가 있었어요 아까. 확산 속도는 액체가 큽니다. 그것의 확산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여기 속도가 빠르다면 약효가 빠르게 더 목표 조직까지 약물의 농도가 높아지겠지. 요 간격 잡을 거야. 그런데 속도가 느린 정제제는 요 간격이 더 넓을 거다. 그다음 시간이 더 걸릴 거야. 다른 조직이 조건이 동일할 때 확산계수가 큰 약물은 확산계수가 작은 약물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지? 같은 말이야. 3번이랑 4번은 같은 말이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혈액에서 목표 조직으로 빠르게 분포되는 약물은 느리게 분포되는 약물보다 빠르게 분포되면 그만큼 빠르게 약효가 일어나겠죠. 간격이 더 좁겠죠. 오케이. 아, 쉽지 않습니다. 가보죠. 법주문이네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아니야 그냥 그대로 가보자. 자,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 어렵다면 어쨌든 거래를 할 때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리제도란 본인을 대리할, 대신할, 여기 본인이 뭐니? 대리인이, 우리 대리운전 생각하세요. 실제 운전자는 따로 있지만 자동차 소유한 사람은 대신 운전해 주는 거죠. 그런 대리.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하고 구매를 한다든가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본인 대신 법률 행위를 하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말 어렵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한 권한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이 한 행동으로 인한 법적인 효과는 법률에서 일어나는 효과. 내가 돈을 빌렸으면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을 빌렸어. 그럼 내가 빌린 거랑 똑같아. 그래서 누가 갚어? 내가 갚는 거야.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앞문장이 됐네. A가 집을 질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써주면 B는 A의 대리인이 돼요. 자, 위임장을 써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겁니다. A의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직접 A가 나서지 않아도. 이때 A는 매매 계약의 본인으로서 C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이. 자,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A와 C가 거래하는 당사자인데요. 계약을 맺는 매매 계약 당사자는 A와 C입니다. 당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합니까? 실제 매매 계약은 B가 합니다. B는 A의 대리인.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A가 땅을 구매했어요. 구매하는 매매 계약을 B가 했을 때 A는 얘한테 뭘 줘요? 토지 매매 대금 지급. 금을 지급해야 되고 대금입니다. C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죠. 자, 밑에 거 볼게요. A는 토지 매매 대금을 C에게 보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여긴 안 나오지만 의무를 갖는다. 그 의무를 갖고 C는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청의 청, 요구의 구를 갖죠. 청구권.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선 돈을 줬기 때문에 A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고요. C는 그것을 해줘야 하는 의무를 갖죠. 이런 청구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고요. 권리의 권. 이런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선 채무라고 하고요. 얘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요구하고 요청할 권리인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었더니 어때요? 토지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A가 채무자, C가 채권자. 됐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A가 채권자, C가 채무자가 됩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청구할 권리, 청구권.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자, 대리제도가 쓰이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권의 범위에서 그 권한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대리권이 있을 것. 두 번째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것. 또한 계약서에 A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행위에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게 세 가지 대리제도가 성립하려는 조건.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거나 자 1번을 어기거나 대리권이 있는 경우는 자기가 대리권을 범위 넘어서는 대리하는 경우 2번을 어기는 경우 이를 무권 대리라고 한다. 관장해요. 무권 대리 1번을 어기거나 2번을 어기는 대리행위. 사기치는 거겠지. 원칙적으로는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면 원칙은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는 원칙입니다.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아. 그리고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그래서 모르고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다 치자. 그 사람에게. 이상한 거죠. 이로 인해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 그치?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맞아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여나 대리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에게 1이 1인 있는지 없는지 2가 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대리제도가 왜 있어야 돼요? 없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건 이것을 방지하는 뭔가가 있겠지. 원칙은 이겁니다.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도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 원칙인데 그로 인해 무권 대리의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보죠.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 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자, 표현 대리는 바로 뭐예요? 이러한 문제.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했을 때 발생하는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을 막기 위해 표현 대리를 사용합니다. 자, 표현 대리란 자, 목표가 뭐예요? 목적? 표현 대리 목적?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 보호. 이게 목적입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외관 보기에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겉모습 법률 용어입니다. 있고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때 본인 대리인이 아닌 본인 있는 경우에 무권 대리의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대리인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을 것. 첫 번째. 두 번째,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게 충족이 되면 그 대리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표현 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1번을 어겨지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1번이 어겨졌거나 두 번째 상대방이 부주의 2번 2번은 아니네. 새로운 거네. 이런 녀석.
같은 외관이 있어서 몰랐을 때야, 이때는. 그럴 때 표현 대리가 가능해. 그런데 이미 알았어, 대리권이 없다는 걸. 그런데도 했어? 그러면 그 피해는 상대방이 지는 거야. 자, 또한 대등한 거. 이걸 한번 나눠볼까요?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라도 이제 성립했어. 이것이 지켜져서 상대방이 부주의하지도 않았어. 주의해서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어. 대리권이 없다는 걸. 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자, 조건이 또 필요해. 상대방이 주장해야지만. 이건 밑줄만 쳐볼까요? 그러면 세 가지. 상대 대리권을 알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부주의했거나 상대방이 세 번째 주장하지 않거나 하면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 안 돼. 따로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쏘리. 이 경우 상대방이 자 성립이 됐어. 자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어. 책임지려면 뭘 해야 돼? 상대방이 주장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해. 상대방의 주장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민법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세 가지. 고맙네.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로 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C에게 통지 이렇게 표시했고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친 거죠. B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A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으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1번 이 부분이 바로 여기랑 관련 있는 거지. 이해가 간다. 그러므로 물을 수 있다. 둘째, 이게 내용이 훨씬 쉽네, 그쵸? 권한을 2번 내가 무리해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선생님 오늘 9시부터 수업했는데 하는 이유는 힘들어서 그래. 더 넘기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아마도 이거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거.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리인은 예를 들어 B가 토지를 담보로 빚을 돌릴 수 있는 대리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C에게 토지를 파는 대리행위를 했다면 권한을 넘어서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고 하는데 권한을 넘는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봐봐. 표현 대리로 인정된다는 건 표현 대리로 인정이 됐다는 건 됐던 건 무권 대리의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자, 표현 대리의 인정이면 무권 대리 행위의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에요.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표현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책임 누가 져? 본인이 집니다. 자, 여기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했을 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했는데 이 경우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 여기서 어떤 거죠?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이었습니다. 여기 기본 대리권 라고 하는데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 행위가 그러니까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한 번 더 가죠.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해당 대리 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 1번의 조건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예요. 권한을 넘어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경우에 이게 포함이 돼. 자, 권한을 넘는 행위와 아까 첫째 나왔던 어떤 외관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성립한다.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있을 것. 그래야지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표현 대리로 성립합니다. 한 번 더. 자, 여기 이 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 말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B는 예를 들어 대리인입니다. 대리권이 있어요.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권한. 근데 B가 이 두 가지 행동을 했다고 칩시다. B가 그러니까 자, D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담보로 D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토지 담보로. 이건 기본 대리권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C라는 사람에게 뭐 합니까? 토지를 팝니다. B라는 대리인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 행위를 했다 치죠. 치죠. 자, 토지를 판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표현 대리로 인정되려면 요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는데 이게 안 갖춰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얘는 표현 대리가 아닙니다. 얘는. 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 돼 있는데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리 행위를 했어요. 돈만 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행위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걸 갖추지 못했어. 외관이 없는데 그냥 돈을 빌린 거야. 토지를 판 걸 그대로 매매 계약을 한 거야. 그럴 땐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아서 토지를 판 것과 관련돼서 일어난 사건의 피해는 본인이 안 집니다. A라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해보죠. 토지를 파는 행위가 첫 번째 표현 대리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표현 대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는데 요것을 갖추게 됐다면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거고 이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A가 집니다. 이때는요, 표현 대리를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 발생하는 피해는 A가 지지 않습니다. A가 책임을 지고요. A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 권한을 행사한 거, 기본 대리권을 행사했을 때 일어난 매매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다 책임지는 거죠. 토지를 빌린 건 A가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왜? 이거는 기본 대리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 셋째, 대리권이 소멸 후 의 표현 대리. 이전까지 있었던 대리권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이미 소멸한 경우, 이전까지는 있었던 대리권이 이번에 대리 행위를 할 때는 이미 소멸된 경우가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인 A가 사망하여 B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C는 쉽게 알 수 없었으며 주의를 했음에도 알 수 없었으며 대리권의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것. 왜? 그 이전부터 C는 B와 거래를 대리해서 거래를 해왔다고 칩시다. 늘 B는 대리인이었어요. A에. 죽음으로써 대리권이 사라졌어. 그 다음에 B가 와가지고 뭐해? C와 다시 거래를 해. 그럼 여전히 외관이 존재하는 거지. 대리권이 있다라는. 소멸했는데. 그것에 A의 책임이 있다고 봐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땐 이것만으로 성립해요. 단, 예외.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걸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된다. 자,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요런 조건도 경험이 있을 것. 대리권 소멸 전 대리인과의 거래한 경험이 있고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걸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이게 결합이 될 때 인정돼요. 표현 대리가 성립돼요. 한편 무권 대리 행위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불완전한 문제는 사후에 일이 벌어진 이후에 자, 의사표시. 내가 그랬어. 그 대리인 맞아. 무권 대리 행위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자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는 뜻을 보세요. 인정된다는 건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무권 대리 행위를 했어. 무권 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뭐였어?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아 책임이. 대리인도 책임지지 않아. 근데 그럼 손해를 막기 위해서 표현 대리라는 제도로 표현 대리라는 것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보호해줘. 자, 무권 대리 행위는 표현 대리가 만약에 인정되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나중에 내가 하라고 했어. 괜찮아. 그 대리 행위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 같은 법률 효과가 생긴다. 오케이. 자, 무권 대리 행위라 하더라도 표현 대리는 아닌데 표현 대리는 아닌데 본인이 추인을 하는 면 이렇게 같은 법률 효과가 생긴다.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는 경우 무권 대리 행위를 행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야, 그럼 네가 나랑 계약을 이행해. 하거나 야, 내 손해 배상해.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 알지 못했다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권 대리인 원칙은 그거였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건이 뭐다? 상대방이 알지 못했을 것. 상대방이 부주의하지 않았을 것. 이것이 갖춰져야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럼 뭐야? 상대방이 이미 알았는데도 그 행위를 했거나 그 매매를 계약을 맺었거나 알면서도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여기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았을 거예요. 하지 않아서 부주의해서 실수로 했다. 그것도 책임을 상대방 손해를 고스란히 자기가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대리행위는 두 가지가 있네요. 어디로 갈까? 대리행위인 것과 자, 무권 대리행위를 나눠야 종류를 나눠야 되나? 대리행위 정의는 됐으니까 자, 무권 대리행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무권 대리행위가 있고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게 있죠. 성립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집니다. 무권 대리행위의 원칙은 본인 책임을 지지 않고 대리인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을 땐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도 표현 대리로 인정이 됐든 안 됐든 무권 대리 행위니까. 근데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했을 때 이때 본인의 추인이 있느냐 있는 경우와 본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행위에 효과가 일어나니까 본인이 책임지고요.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자 대리인에게 이때도 두 가지로 나뉘죠. 이렇게 가지고 와볼까? 어떻게? 자,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어떻게 나누면 좀 잘 나눴다고 할까? 이렇게 어떤 경우니 상대방의 알고 있거나 상대방이 여기 있었거나 부주의했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알지 못했거나 부주의하지 않았거나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거나 하게 되면 이때 뭐 한다?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요구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여기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대방이 고스란히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복잡하다. 자, 봅시다.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자, 좋습니다. 1번. 무건 대리가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여기 나왔었습니다. 여기 1번이 안 지켜지고 2번도 안 지켜졌을 때. 다음,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립하는 세 가지. 여기 표현 대리, 이런 거. 이럴 땐 성립하지 않는 요건이죠. 또 성립한 경우라도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표현 대리는 요럴 때 대리권이 있다는 외관이 있고 마치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때 이렇게 됩니다. 무권 대리를 추인하기 위한 절차 없어요. 추인 절차는 안 나왔습니다. 아, 덥다. 오늘 왜 이렇게 덥니? 잠깐만. 4번, 5번은 네가 찾아보고. 자, 27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대리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오케이. 대리인에게 준 대리권이 소멸했을 때 대리인의 외관을 정리할 책임은 본인에게. 오케이. 아까 뭐였어? A가 사망하여 B의 대리권 소멸했는데도 C는 알기 어려워서 대리권의 외관이 정리되지 않았어. 그건 A의 책임인 거야. 죽은 A의 책임. 자, 그 다음.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기대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오케이. 원래 정당한 대리권이 있을 때랑 똑같은 법률 효과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것을 주장해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 아까 있었죠?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 5번이겠네요. 특정인에게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제3자에게 말하면 특정인의 기본 대리권은요. 대리권이 있을 때 대리권이. 이건 본인 주지는 않아놓고 본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하는 건 외관이 생기는 거지. 외관이 생긴 거고 실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외관은 만들어내지만. 기억의 이유 어디 있어? 기억. 표현 대리는 알았거나, 즉 상대방의 의도적인 알면서도 계약한 경우,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경우는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현 대리는 대리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실현한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될 때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거 되게 좋은 선지입니다. 28번의 답은 1번 볼까요? 상대방에게 대리제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억. 다시 대리인의 대리인과 무권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알면서도 사기치는 행동에 같이 가담했을 수 있죠. 다시 한번. 무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
N은 본인의 이익을 제한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4번과 5번 선정 헷갈릴 것 같은데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 대리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아니야. 무권 대리행위로는 아까도 봤지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그랬어. 그치? 이익이 아니야. 무권 대리행위로 인해서 원칙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나? 그치? 어딨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해. 그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게 이건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손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누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 경우는 본인이 이익을 제한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표현 대리는 성립하는 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29번 갑은 2천만 원을 빌려달라며 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줬다. 을이 그러면 대리인. 위임장 쓰면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을은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은 대리인. 필요한 서류를 땡땡은행에 제출해 3천만 원을 빌리는 2천만 원을 갑에 주고 남은 자 권한을 넘는 행사를 했죠. 땡땡은행은 을이 대리권의 권리를 넘어 대리행위를 했는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자, 은행이 바로 상대방이 되는데 상대방은 주의를 했음에도 이미 위임장을 갖고 있어서 외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사전에 알 수도 없었던 겁니다. 자, 병은 얘가 본인 자신을 팔아달라고 정에게 부탁하여 위임장을 작성했네요.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그런데 후에 사망했어. 이후 정은 병을 대리하여 무와 매매계약 상대방. 계약 당시 무는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자, 됐습니다. 사례 1에서 땡땡이는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갑이 추인을 하면 땡땡은에게 2천만 원만 같은 거예요. 자, 무권 대리가 일어났죠. 무권 대리가 일어났는데 잘 보세요.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갑이 추인을 하면 땡땡은행은 2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땡땡은행에. 아니지. 왜? 봐봐.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갑에게 줬어요. 2천만 원은 기본 대리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1천만 원이 권한을 넘어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 대리를 주장하냐 주장하지 않냐 갑의 추인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갑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만 2천만 원은 책임져야 돼요. 갑이 추인을 하든 안 하든. 이해가 될까요? 기본 대리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본 대리권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그 권한을 넘어선 범위에 권한을 넘어선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 행위는 그것은 무권 대리 행위가 되고 그 무권 대리 행위는 표현 대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표현 대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례 1에서 땡땡은행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므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치? 위임장 외관이 있었고. 자, 여기 믿을 수밖에 없었던 대리권 수의 표시한 표현 대리 때문에 이제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죠. 무가 병의 사망 이전에도 정과 거래한 적이 있었다면 표현 대리를 그렇지. 경험이 필요하다 그랬어.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 표현 대리를 인정되기 위해서. 이에서 정의 표현 대리 행위에 대하여 표현 대리가 인정됐다면 무는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그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죠?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요. 자, 그림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무에게 그림을 넘기고 무는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요. 그것을 정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무권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가 인정됐다고 치죠. 이 거래의 책임은 병이 집니다. 거래는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무는 뭐예요? 그림을 넘겨받고 뭐에? 넘겨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자, 사례 1에서 의뢰 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일어났다. 맞지? 1,000만 원의 권한을 벗어났어. 정의 대리는 대리권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무권 대리행위다. 네, 둘 다 무권 대리행위입니다. 30번은 네가 풀고. 자, 1시간 반을 지나서 마지막 질문. 요거는 좀 더, 야, 이거는 내일 하자. 여기서 더 했다가는 안 되겠다. 내일 시간 어떻게 되나?